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편향 인사라며 지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명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제3의 대권 주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돌파해야 할 점으로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첫 시험대로는 정부의 하수인으로 평가받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해 어떠한 태도와 조치를 취할 것이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욕을 하라고 했던 문재인이 자신을 비난한 전단지를 돌린 김 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자 김 씨는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인데 네티즌들은 그 많은 예산을 다 어디로 빼돌린 거냐,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의료진에게 상습적 체불을 하고 있냐는 비난 등을 퍼붓고 있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막힌 장교들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못 나갈 때 애인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다 왜 이 지경 이 모양인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한 어린이날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문재인이 1년여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렸었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어린이날 휴일까지 겹쳐 비교적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군다나 문재인이 집권 4년 동안 장관급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더해져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신 듯한데요. 그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문회를 차마 눈뜨고 지켜보기 민망한 수준의 낯뜨거운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미숙 후보자는 교수 시절 하와이와 바르셀로나 등 해외 관광도시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 및 2딸과 동행했습니다. 국가지원금을 받아가는 해외 출장에 가족을 데려간 것만 봐도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공직자로서 부적격인 인물이라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면서도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듯 보여졌습니다. 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주 영국 대사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구입한 수천만 원대의 유럽산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죠. 부인의 취미라고 하기엔 수량이 워낙 많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판매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개의 고급 샹들리에 사진까지 등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박 후보자는 관세청 의견대로 무조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교관 특권을 활용한 관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정의당이 보따리 장수의 밀수보다 더 나쁘다며 이른바 데스노트 1순위로 거론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또 부동산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관사 재테크 논란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 전세를 줘서 대출을 갚고 본인은 관사에 거주하다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팔았습니다. 이를 두고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전수받았냐라는 비아냥 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 후보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임기 4년 차에 1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막가자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듯 보여집니다. 일단 청문회를 진행했던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는 1명만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과 모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편향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문회 쟁점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예외는 아닐 듯합니다. 우선 국민의힘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편향성입니다. 이번 국무총리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내각의 총책임자인데 민주당 대표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 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아예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해 32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던 사실에도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 등이 제기한 김 후보자의 딸과 사위가 라임자산운용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 사퇴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예정인데요. 여야는 청문회에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과 피해자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자꾸 저보고 무슨 특혜를 받았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 사위나 딸도 손해를 본 상태며 펀드를 환매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될지 관심입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며 한 차례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어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정치인 윤석열로서의 모든 게 베일에 감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건 매우 위험하다. 이러다가 반기문 전 총장의 트라우마가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자명이 길어지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전 총장도 좋지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을 더 두텁게 만들어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전 총장의 영입 경쟁과는 별개로 국민의힘 당 자체의 대권 후보군 풀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싸우는 검사 윤석열의 모습에 다수 국민이 열광했다면 이 이미지가 그대로 입혀진 정치인 윤석열도 현재 수준의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단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 힘든 것은 같이 일했던 검사들과 윤 전 총장 영입에 힘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을 잘 아는 검사 선후배들 사이에서는 윤 전 총장을 전형적인 검사로 규정하며 정치인 윤석열은 상상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윤 전 총장과 알고 지냈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그의 업무 스타일이나 후배 검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호탕하고도 우직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하지만 조직에 헌신하고 상급자를 향해 날을 세웠던 윤 전 총장이 과연 낮은 곳을 향해 허리를 굽히고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비난과 공격을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에 맞는 인물이라는 점이 윤 전 총장을 이만큼 띄운 것이지만 윤 전 총장이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권이 윤 전 총장 자신과 가족들에게까지 혹독한 검증의 날을 들이밀었을 때 윤 전 총장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전 총장도 좋지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을 두텁게 만들어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문재인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김 전 차관과 갈등을 빚었던 최 감사원장의 부쩍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김호수 당시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했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최 감사원장이 반대해 청와대는 뜻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한중진 의원은 최 감사원장도 윤 전 총장과 결이 비슷한 사람이라며 이 정권이 발탁했지만 공정한 잣대로 소신을 피력한 인물이라는 점은 국민들이 큰 매력을 느낄 만한 지점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이 밖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올해 초부터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김 전 부총리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의원이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재인이 결국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죠. 청와대는 국민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발탁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 같은 청와대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겁니다. 임기 말 권력 누수를 막아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탄총장이 그를 발탁한 진짜 이유이기 때문이죠. 당초 청와대가 염두에 뒀던 1순위 후보자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황제 주사 소동과 수사심의 개최 논란에 휩싸여 있는 피의자 이성윤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후보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천위가 1차로 선정한 후보 4명에서 이성윤이 탈락한 이후부터 김호수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차선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차관의 득표수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즉 4명 중 꼴찌가 1, 2, 3등을 제치고 낙점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합니다.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여권과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에만 치중해 검찰 조직을 아울러야 하는 검찰총장감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김 후보자는 장관 시절 법무부와 대검찰청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정부 편에만 섰다는 평이 많아서 검찰 오적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왔습니다. 어떤 분위기들이 검찰 내부에서 읽히는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총장 지명이 말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입니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데다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갖는 의견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검찰 내 신망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는 대검의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해 후배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간 다수의 사건에서 친정부 성향을 대놓고 드러내 내부에서는 정치검사라는 비아냥도 도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데도 검찰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가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그는 2019년 3월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 부재와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은 총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게 검찰 내부의 반응입니다. 수도권 검찰청의 시부장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검찰과의 소통보다는 여권의 입장만 대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후배 검사들의 신망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며 김 전 차관이 총장으로 지명된 소식이 전해지자 후배 검사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 검사도 김 전 차관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내부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 후보에서 탈락한 상황에서 같은 친정부 인사인 김 전 차관은 후보로 지명된 게 어불성설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무엇보다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4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사태로 깊어진 검찰 내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본인의 포부와는 달리 김 후보자가 친정권 성향을 고수해 정치적 중립이 계속 의심받는다면 일선 검사들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김호수가 당장 넘어야 할 벽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어서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같이 김 후보자가
조직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보좌하면서 현 정부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친정권 성향으로 평가되는 것을 의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안정을 원한다면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막는 방탄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을 지내기 전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합리적이란 평가를 받아왔지만 차관 시절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안 등에 대해 전혀 의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친정권 총장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고발돼 서면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허위 사건 번호 등이 기재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요청서가 승인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 후보자 측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일절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검찰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총장 지명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당 논평을 통해 정권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해 청문회장에서의 격도를 예고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이 신임 검찰총장의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검찰 출신 홍준표 의원이 총장이 되면 권력에 대한 끈을 끊어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마지막 남은 검찰의 자존심을 지키라라며 검찰의 존재 이유는 정의 구현이라면서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초기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수사부까지 동원해 적폐 수사에 올인해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는 정치 수사를 자행함으로써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상황을 되짚었습니다. 홍 의원은 또한 집권 중반기에는 문정권 비리를 감싸기 위해 집 지키는 불독이 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권력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도 적었습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그렇게 국민 눈치 안 보고 안팎으로 견마지로를 다했음에도 수사권은 공수처와 경찰에 다 뺏기고 검찰은 이류 수사기관으로 전락하면서 이제 퇴직 후 변호사도 하기 힘든 그런 형국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의원은 검찰의 몰락이다, 사냥개 노릇, 불독 노릇을 한 업보라며 새롭게 지명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는 부디 이런 검찰은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검찰은 영원하다라고 썼습니다. 좀스러운 문재인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린 청년에 대해 고소를 취해야 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죠. 이 놀라운 일을 특히 외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도를 해줘야 문재인의 좀스러움이 더욱 빛이 날 텐데요. 어쨌든 청와대는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았던 주제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내가 고소를 그만둘 테니 대신 너는 반성을 해라 이 뜻인데 반성하는 기색을 안 보이면 고소를 곧바로 다시 할 기세입니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했던 김정식 씨가 청와대가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다가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청년단체인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 씨는 어제였던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날 청와대가 밝힌 표현을 빌어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김 씨는 전단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적폐, 친일, 독재 세력과 독립,
민주화 세력으로 양분의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해 대통령의 선친께서 일제 시절 친일파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공무원 신분이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의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또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 결속용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임을 인지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대의와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정부 여당의 반일 감정 조장과 국민 갈라치기를 막고자 했던 개인적 목표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만 같아 부끄럽고 민망함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서울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재인과 박원순, 유시민 등의 선대가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전단지 뒷면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그해 12월 김 씨를 모욕죄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공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당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문재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 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재인의 좀스러움이 다시 한번 더욱 크게 부각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날이 불어나는 나라 빚에 허덕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 사태를 또다시 일으키고 있습니다. 약 석 달 전이었죠. 지난 2월에 무려 185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서 제가 당시 이런 비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로 가장 고생하는 의료진에겐 임금조차 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K방역을 자랑하고 앉아있냐. 그런데 이런 비난을 또다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였던 5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3월 인건비 약 18억 원이 5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한 달 넘게 지불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파견 의료진은 총 295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에서 288명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임금 15억 7,600만 원이 체불됐습니다. 충청북도 파견 의료진 6명에 대한 임금 2억 2,200만 원, 경상북도 파견 의료진 1명에 대한 임금 600만 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파견 의료진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예비비 편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499억 원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임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고작 한 달이 지난 3월부터 또다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수부는 행정인력의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으로 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해명인지 해파리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변명이죠. 회사를 예로 들었을 경우 업무가 많으면 직원 월급을 안 줍니까? 업무가 많으면 그만큼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해야 하는 게 일한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이죠. 차라리 추가 예산을 다른 데로 빼돌려서 의료진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지만 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바빠서 체불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네요. 문재인 정부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예상 외로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관련 예산을 다 써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는 K방역이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나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코로나 재유행을 예견했음에도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나온 이후에도 여전히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무능력함은 물론 뻥정부, 사기정부라는 이미지가 더욱 강해질 전망입니다. 상스러운 욕을 무지막지하게 잘하기로 소문난 이재명 경기지사가 별 희한한 정책을 다 내놓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재명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똑똑한 국민들은 그럼 고등학교 안 가는 애들은 3,000만 원 줘라. 국민들 세금 좀 덜 거둘 방안이나 연구하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은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교육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은 4년간 대학을 다닌 것과 4년간 세계 일주를 다닌 것 중 어떤 게 더 인생과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될까라며 4년 동안 기술을 쌓고 노력한 결과가 4년 동안 대학 다닌 사람의 보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거나 나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원하는 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대학에 안 가는 대신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박기영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유력 정치인이라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지사가 내놓는 제안이라는 건 온통 세금 쓰는 얘기, 빚 늘어나는 얘기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기영 부대변인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경영 씨를 존경한다더니 정책마저도 허 씨를 벤치마킹 하려는 것인가, 혹여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 지사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 청년을 현혹하지 말라. 이 지사는 세금줄 국립분, 청년 일자리 문제와 고졸 차별 대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고작 세금으로 세계 여행비를 내주자는 것인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간 일한 사람과 4년간 대학 다닌 사람 보상이 같아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구호 비슷한 발언은 심각한 자기 모순이거나 시대를 읽지 못하는 식견을 내비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해 4년 경력을 쌓아야 대학 졸업생과 보수가 같아진다면 그게 바로 차별이라며 학력 차별 철폐를 외치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이재명의 발언에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이 지사의 말대로라면 대학원 석사의 보수는 대졸자와 단 2년 경력만큼만, 박사는 5년 경력만큼만 차이 나야 하나라고 되물으면서 대학 안 가는 사람에게 세계 여행용 1,000만 원처럼 선정적인 낚시를 할 때가 아니다. 여행에서 배울 게 많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지만 대학생이든 아니든 세계 여행 제안을 받아 선정에 지원하면 어떨까라며 정부 돈보다 장학재단이나 민간재단들과의 파트너십이 더 좋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재명이 독일과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도 그 나라들은 재산비례가 아닌 소득비례 벌금제라며 이 지사가 설마 재산과 소득도 구분 못하는 거냐고 비판한 바 있죠. 이번 역시 이재명이 청년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을 퍼붓는 방안에 윤희숙 의원이 또 한 수 가르쳐준 셈이 됐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제안은 대학생이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이든 세계여행 제안을 받아 선정하고 정부의 돈보단 장학재단이 지원해주자 이런 의견인데 두 사람 간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비교조차도 못할 지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이가 정부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의 기사 배열을 정부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이른바 포털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좌파 성향의 기사가 우파 성향 언론에 비해 많이 노출되지 않으면 정부위원회는 포털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김남국이 이 같은 법을 만들어낸 이유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보수 언론의 특정 성향의 기사만 잘 보이도록 노출해서라는데 네이버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공기업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이 기사는 뒤로 빼라. 이 기사는 우리 민주당한테 불리한 기사이니 저리 치워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다니. 김남국이 몸담고 있는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공산당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김남국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9명으로 구성되는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과 기사 배열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위원회가 기사 배열 알고리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공개 요구와 검증을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의 업무도 맡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6인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라 속이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남국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보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특정 성향의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사 배열의 알고리즘은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MBC 스트레이트는 이용자가 진보 성향의 뉴스를 많이 보거나 혹은 보수 성향의 언론을 보지 않아도 양대 포털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보수 언론의 기사가 이용자에게 많이 본 기사로 노출된다고 지들 멋대로 실험 분석했습니다. 김남국은 이 방송을 무한 신뢰하고 있는 것인데 남국이 주장대로라면 좌파들에게 유리한 방송만 해대는 MBC와 같은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방안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요? 말 그대로 사기업이 아닌 공영방송이니 말입니다. 김남국은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모이는 인터넷 포털에서부터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김남국의 정신상태 개혁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문재인 정부 인사다운 문재인스러운 발언을 신임 장교들에게 내뱉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영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비육사 출신으로선 3번째 국군기무 사령관에 임명됐을 만큼 문재인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있는 인물인데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문재인이 남영신을 좋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코로나 때문에 외출과 외박이 통제된 장교들에게 여러분이 못 나가고 있을 때 A는 다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영신은 본인을 임명한 문재인이 만약 네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을 때 부인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일자 남 총장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군 수장이 농담과 성희롱조차 구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였던 5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영신 총장은 지난달 21일 전남 장성 육군 상무대에서 포병장교 교육생의 야외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임관 후에는 초군반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에게 현장 지도를 했고 지도가 끝난 후 남 총장은 초임 장교 200여 명에게 10여 분간 주저리 훈시했습니다. 남 총장은 3월부터 외박을 못 나간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수료하고 6월에 자대 가기 전에 잠깐이라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훈시 말미에 나왔습니다. 남 총장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소위들이 많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못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군 안팎에서는 농담 삼아 던진 말이라 하더라도 육군 수장으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성희롱적 발언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남영신은 지난 4일 육군 입장문을 통해 신임 장교들의 경직된 마음을 다독이며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 친구를 예로 든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언급됐다며 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신임 장교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남 총장의 사과 이후 군인권센터는 논평을 내고 농담으로 긴장감을 풀어주라는 의도였다고 해명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성희롱 가해자의 태도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남 총장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엄연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며 성희롱과 말실수도 구분하지 못하는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의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가 10조에서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유세 가운데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늘어난 탓인데요. 이런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야권과 납세자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반발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의 종부세 완화 논의도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주택분 부동산 보유 세수 추계 자료를 보면 예정처는 주택에 대한 2021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부동산 보유세는 최소 10조 5천억 원, 최대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는 2019년 6조 원, 2020년 7조 원이었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추산대로라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2년 만에 최대 2배로 뛰는 셈입니다. 이 같은 보유세의 가파른 상승은 대부분 종부세 상승에서 비롯됐는데요. 예산정책처는 2019년 9,524억 원이었던 종부세가 지난해에는 1조 5,224억 원 거쳤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올해는 4조 5,515억 원에서 최대 6조 530억 원까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년 만에 최대 6.35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받아들여 종부세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으나 당내에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반발도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중도 해지한 예적금 통장이 약 844만 개로 비교 가능한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둔화, 치솟는 자산 가격 등의 여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는 정기 예적금을 대거 해지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은행 정기 예적금 중도 해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중도 해지된 예적금 통장 개수는 843만 1,537개로 전년 738만 894개보다 105만 643개, 14%나 급증했습니다. 중도 해지된 예적금 통장은 2016년까지만 해도 561만 389개로 500만 개대 중반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628만 1318개, 2018년 681만 5744개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800만 개를 돌파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넣어 돈을 불리는 정기적금보다 목돈을 한 번에 넣어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의 중도 해지가 많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35만 9,216개가 중도 해지돼 2019년보다 82만 7,487개, 2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인 윤 의원은 개인의 예금과 적금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재원이라며 은행이 자금이 부족해 이자를 더 주거나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예적금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종합뉴스를 쉰 관계로 화요일 종합뉴스의 댓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기열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윤석열이 당신 그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 확실히 털고 가지 않고 지금처럼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으로 배짱으로 나온다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윤석열은 전라도 지역에서는 절대 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급부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장본인으로서 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내가 뭘 책임져야 하나? 라는 윤 전 총장에 대한 류기열님의 의견을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서 오늘의 댓글로 선정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여자 한숙경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님, 참으로 오랜만에 속이 시원하네요. 국힘당 인간들 늘 어정쩡한 말만 하던 자들 뿐인데 이제 제대로 문재양 께도 한 말 하시네요. 이제 보수 가치로 제대로 싸워주세요.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조수진 인간들 보수에서 있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도 사라지게 했으면 합니다.
여자 한숙경 구독자님께서 문재인의 오찬을 거절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자이다 보니 문재인에 대한 감정이 남들보다 몇 배로 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문재인의 식사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시면 반대로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내일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러 간다고 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의 호남 끌어안기 기치를 이어나가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류기열님과 여자 한숙경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